한국이 핵잠수함을 개발했다고? 그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여러분, 영국 국방부에서 들려온 단 하나의 발표가 세계를 발칵 뒤집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날 영국 국방부의 나라든 믿기 어려운 보고서로 인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 분석관은 한국으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그가 목격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그 숨막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너선 밀러입니다. 영국 국방부 정보분석관이죠. 그날 런던 국방부 지하 3층 비밀회의실에 긴급 소집 호출이 있었어요. 기술분석팀장 리처드 윌슨은 곧바로 극비 보고서를 회의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표지에는 한국 군사기술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후 첫 페이지부터 믿기 어려운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 천명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해군 분석관 톰 해리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이미 소형 원자로 기술을 완성했다는 거였어요.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스마트 원자로 기술 말입니다. 참석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이후 미사일 전문가 사라 존스마저 초정밀 미사일 기술에 대해 보고했어요. 한국의 미사일은 디지털 지형 대조 유도 시스템을 사용해서 오차 범위가 1m 이하라는 겁니다. 마하 10 속도로 목표물에 도달하는 정밀도까지 갖췄다고 하더군요. 리처드 또한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 놀라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 국방부도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발전은 그야말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할 만한 수준이었어요. 그때 데이비드 클락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3급자 중 하나로 평소 친중 성향을 보이던 인물이었죠. 그의 얼굴이 붉어지면서 격렬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를 높이며 이 보고서가 명백히 조작된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이런 첨단 기술을 가질 리 없다면서 격렬히 반박했어요. 그는 한국을 여전히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만 만드는 조립공장 수준의 나라라고 폄하했습니다. 김치나 만드는 나라가 핵 잠수함을 개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웃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객관적 분석가로서 이런 편견을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데이비드에게 이 자료들은 충분히 검증된 사실이라고 반박했어요. 6개월간 위성사진과 기술 분석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더욱 흥분하면서 한국은 아직도 선진국 기술을 베끼기만 하는 후진국이라고 소리쳤어요. 독일이나 미국의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못 만드는 나라가 갑자기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개발했다는 게 웃기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렇게 저와 데이비드 사이의 논쟁이 점점 격화됐습니다. 데이비드는 이런 과장된 정보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쳤고 저는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비판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데이비드가 언론과 내부 직원들에게 한국 기술의 조작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복도에서 동료들과 대화하는 그의 모습을 봤는데 손짓을 크게 하며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을 의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직원들에게 이런 과장된 정보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었어요. 몇몇 젊은 분석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조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데이비드가 언론사 기자와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저는 우연히 그의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어요. 그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듯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동료가 공식 보고서를 외부에 의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오후에는 부서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평소 조용하던 사무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직원들이 작은 그룹을 이루어 한국 기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데이비드의 말이 맞다며 의구심을 표했고 다른 이들은 공식 보고서를 믿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그러다 저녁 무렵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데이비드가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가 최근 몇 년간 중국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해 왔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데이비드는 정말 중국과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어요. 중국 군사력 분석, 중국과의 협력 사업 검토, 심지어 중국 인사들과의 비공식 만남까지 자주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데이비드가 중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국의 기술 발전이 중국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부정하려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데이비드의 여론전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는 마치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한국 기술을 부정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도 전에 더욱 심각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화요일 오전 9시 포츠머스 해군연구소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긴급 전화가 울렸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포츠머스 연구소는 우리가 한국 기술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밀리에 테스트를 진행하던 곳이었거든요. 한국의 잠수함 배터리 시스템과 추진 기술을 분석하기 위해 실험용 장비를 설치해 놓았었습니다. 급히 연구소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방차 2대가 서 있었고 연구원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해 있었거든요. 연구소 책임자인 제임스 박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모방한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에서 갑작스러운 과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어요. 실험실 한 구역이 연기로 가득 찼고 정밀 장비 여러 대가 손상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고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안전복을 입고 실험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명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닥에는 검게 그을린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술을 재현하려던 장비들이 망가져 있었어요. 제임스 박사가 경위를 설명했어요. 새벽 6시경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고 했습니다. 배터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안전장치가 작동했고 그 과정에서 연기가 발생한 거였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실험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데이비드였습니다. 벌써 사고 소식을 들었나 봤어요. 그는 즉시 이 사건이 한국 기술의 문제점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면서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후에 부서로 돌아가니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어요. 한국 기술을 테스트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가 직원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의 설명을 들어보니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단순한 과열 사고를 마치 대형 폭발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과장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실험을 했는지 부풀려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데이비드가 설명하고 있던 그룹에 다가가서 실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인명 피해도 없었고 단순한 장비 오작동이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데이비드는 제 말을 끊으면서 더욱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런 사고가 한국 기술의 신뢰성 문제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공개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데이비드는 이제 완전히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사고를 계기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기술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리처드와 톰, 사라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자신들이 분석한 기술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데이비드의 비난은 계속됐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상부의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퇴근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고가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데이비드의 반응도 이상했고 사고 타이밍도 너무 절묘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추측과 의혹 속에서 헤매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깔끔하고 체계적인 시설, 정확한 시간에 움직이는 모든 시스템들.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컨베이어 벨트가 정시에 작동했고 제 짐이 예상 시간에 정확히 나왔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보낸 연락관 김상훈 대령이 저를 맞이했어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저를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일정표를 건네줬어요. 분 단위로 세밀하게 계획된 스케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계속 놀랐어요. 고속도로 인프라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도로 표지판은 한글과 영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교통 흐름도 매우 원활했어요. 김 대령이 알려준 도착 시간에 정확히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체크인 과정도 매끄러웠어요. 직원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제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영국에서 자주 마시는 얼그레이 티까지 객실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청사를 방문했는데 건물 입구에서부터 철저한 계획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보안 검색대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웠어요. 제가 요청했던 모든 자료들이 이미 번역되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원본과 영어 번역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추가 자료들까지 함께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국 측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발표자들은 모두 정확한 데이터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질문을 던지면 즉시 명확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모호한 대답이나 얼버무리는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점심시간에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국 측에서 제가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는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별도로 순한 음식을 준비해 주면서도 한국 전통 음식의 의미까지 설명해 줬어요. 오후에는 기술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든 장비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연구원들은 각자 맡은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책임자가 보여준 실험 과정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단계가 매뉴얼화되어 있었고 안전 절차도 철저했습니다. 실험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고 오차 범위까지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종일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기존의 선입견을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한국의 조직력, 계획성, 그리고 효율성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그렇게 폄하했던 나라가 이런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김치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었던 그의 말이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찬 것인지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기존의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한 다음 날, 본격적인 군사시설 방문이 시작됐습니다. 김 대령이 저를 경기도 소재의 한 군사연구소로 안내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업단지들도 인상적이었지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연구소 입구부터 첨단 보안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생체인식 스캐너와 다중 인증 시스템을 통과하는 과정이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런 수준의 보안 시설은 극히 일부에서만 봤었거든요. 건물 내부로 들어서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로비 중앙에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각종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온도, 습도, 전력 상태, 시설 가동률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런 자동화 시스템은 상상도 못했어요. 연구소 책임자가 저를 첫 번째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수십 대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각각 다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리며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미사일 시뮬레이션 시스템이었습니다. 3차원 홀로그램으로 미사일의 비행 경로가 공중에 떠올랐어요. 발사부터 목표 지점 도달까지의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영향, 중력 보정, 연료 소모율까지 모든 변수가 정밀하게 고려되고 있었어요. 연구원이 시스템을 조작하자 미사일이 다양한 회피 기동을 보여줬습니다. 적의 요격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지그재그로 날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정교했어요. 이런 기술이 정말 한국에서 개발된 건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배터리 기술 연구실이었어요. 포츠머스에서 사고가 났던 바로 그 기술을 개발한 곳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현장에서 본 모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연구실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온도와 습도가 정밀하게 조절되고 있었고 모든 실험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배터리 셀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연구소 책임자가 배터리 성능 테스트를 보여줬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고온, 저온, 진동, 충격 등 모든 조건에서 테스트가 진행됐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해외에서 이 기술을 복제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말입니다. 연구소 책임자는 웃으면서 답했어요. 핵심 기술은 특별한 제조 공정과 소재 배합에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따라 해서는 절대 같은 성능을 낼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포츠머스에서 일어난 사고는 한국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복제하려다 생긴 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첨단 자동화 생산 라인이었어요.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면서 복잡한 부품들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는 불가능한 정확도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품질 검사 시스템이었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이용해서 부품 내부까지 완벽하게 검사하고 있었어요. 0.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최고 품질의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연구소를 둘러보는 내내 저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연구원들의 전문성도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제가 던지는 어떤 기술적 질문에도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데이비드가 그토록 강하게 부정했던 한국의 기술력이 실제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겁니다. 제가 직접 본 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정밀한 품질 관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현실이었어요. 특히 미사일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정교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 기술로 개발된 미사일이라면 당연히 초정밀 타격이 가능할 거였어요.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수준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에서의 셋째 날 아침 영국에서 온 긴급 연락이 모든 걸 뒤바꿔 놓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리차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데이비드가 영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언론에까지 한국 기술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잠이 완전히 깼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서 직접 본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컸어요. 제가 확인한 사실과 데이비드가 퍼뜨리는 내용이 정반대였거든요. 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데이비드가 중국과 연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체계적인 공작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저는 계속 영국 상황을 파악했어요. 사라가 보낸 메시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상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서 제 한국 출장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 측의 선전에 속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제 판단력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30년 넘게 쌓아온 신뢰와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데이비드는 제가 한국에서 보고 있는 진실을 완전히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조성되면 제가 돌아가서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오전 일정으로 예정된 군사시설 방문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기술들을 보면서도 계속 영국 상황이 신경 쓰였어요. 제 마음은 이미 반 이상 영국에 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더욱 심각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데이비드가 영국 주요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이 과장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거였어요. 제 심리적 부담이 극에 달했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았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여기서 확인한 진실과 영국에서 벌어지는 일 사이에서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압박감은 처음 경험하는 거였어요.
한국 측 안내관인 김 대령이 제 상태를 알아차렸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다며 걱정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내부 갈등을 한국 측에 알릴 수는 없었거든요. 오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어요. 데이비드가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제 출장을 긴급히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측의 일방적인 홍보에 노출되어 객관적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물론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마지막 날 아침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김 대령이 급히 저를 찾아와서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한국 해군이 오늘 핵잠수함 기동 시연과 초정밀 미사일 발사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거였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진짜 기술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대신 급히 서해의 한 해군 기지로 향했어요. 기지에 도착하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해군 장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각종 모니터링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지휘소 관찰석에 앉았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이 수중에서 나타났어요. 물 위로 솟아오르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3,000통급의 거대한 덩치가 바다를 가르며 나오는데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지휘소의 소나 장비에서 확인해보니 잠수함의 소음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낮았어요. 영국 해군의 잠수함보다도 훨씬 조용했습니다. 이런 스텔스 성능이라면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거였어요. 잠수함이 수면으로 완전히 부상한 후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함교탑 뒤쪽에 수직 발사관이 열렸어요. 6개 발사관 중 하나에서 미사일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이었어요. 발사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얀 연기와 함께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미사일은 완벽한 궤도를 그리며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지휘소의 레이더 화면에서 미사일의 비행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500km 거리였는데 정확히 계산된 시간에 도달했어요. 오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어서 더욱 놀라운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초정밀 유도 미사일 발사였어요. 해상의 작은 표적을 맞히는 시험이었습니다. 표적까지의 거리는 200km였고 크기는 겨우 10m 정도였어요. 미사일이 발사되자 지휘소의 모든 시선이 화면에 집중됐습니다. 미사일은 중간에 여러 번 방향을 바꾸며 날아갔어요. 적의 방해 전파나 요격 시스템을 피하는 기동이었습니다. 15분 후 목표 지점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망원경으로 확인해보니 표적이 정확히 명중됐어요. 10m 크기의 작은 표적을 200km 떨어진 곳에서 정확히 맞힌 거였습니다. 이런 정밀도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지휘소의 한국 해군 장교들도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완전히 확신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말입니다.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국의 차세대 핵잠수함 설계도를 보여줬습니다. 아직 건조 중인 모델이었는데 프랑스 바라쿠다급을 참고하면서도 독자적인 기술이 많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원자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소형 모듈형 원자로가 탑재될 예정이었어요. 안전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무장 시스템은 더욱 발전되어 있었어요. 수직 발사관이 12개로 늘어났고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대잠 로켓까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걸 보면서 데이비드의 보고서가 얼마나 잘못된 정보였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오히려 영국보다 더 앞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포츠머스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확신을 얻었어요. 문제는 한국 기술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핵심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모방하려다 생긴 일이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모든 시연이 끝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과 의구심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서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그렇게 제가 직접 본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의 거짓말을 반박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냉랭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마중 나온 리차드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차 안에서 리처드가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데이비드가 제가 없는 동안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는 물론이고 상부에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서 저에 대한 불신을 조성했다고 하더군요. 국방부 건물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피하는 것 같았고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데이비드의 공작이 성공적이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에 도착해서 쌓인 업무를 확인하는데 긴급 회의 소집 통보가 있었어요. 한국 출장 결과에 대한 보고 회의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예상했던 대로 험악한 분위기였어요. 데이비드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몇몇 동조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상급자들의 표정도 회의적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차분하게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조직력과 효율성, 첨단 기술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목격한 잠수함 시연과 미사일 발사 테스트까지 상세하게 보고했어요. 하지만 데이비드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한국 측이 준비한 쇼에 불과하다며 실제 기술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어요. 포츠머스 사고를 언급하며 한국 기술의 위험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포츠머스 사고는 우리가 핵심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복제하려다 생긴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특별한 제조 공정과 정밀한 관리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걸 간과했다고 설명했어요. 데이비드는 더욱 격앙되면서 제가 한국의 선전에 완전히 속았다고 소리쳤습니다. 객관적 판단력을 잃었다며 제 전문성까지 의심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한국에서 촬영한 미사일 시연 영상과 기술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200km 떨어진 10m 크기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장면이었어요. 이런 정밀도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기술력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영상을 본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준비된 시연이라고 해도 이런 정밀도를 조작할 수는 없었거든요. 실제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데이비드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한국의 핵잠수함 계획과 원자로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소형 모듈형 원자로 기술을 언급했을 때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핵 잠수함 건조가 가능하다는 걸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데이비드의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그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한국 기술을 부정하려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데이비드에게 집중됐어요. 데이비드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의 태도가 더욱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동료들도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회의가 끝난 후 상급자가 저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한국 출장 보고서를 정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데이비드의 보고서는 재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한국의 놀라운 기술 발전상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군사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특히 잠수함과 미사일 분야에서는 영국을 포함한 선진국들도 배울 점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연구 개발 시스템과 정밀한 품질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뛰어난 기술자들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어요. 세계가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개인적인 성찰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데이비드와 같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 때문에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면서 더욱 열린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어요.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러시아 국방부가 한편의 한국 영상으로 인해 발칵 뒤집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러시아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남성은 우연히 한국의 방산 기술 영상을 보게 됩니다. 동료들은 영상을 비웃었지만 그는 전문가의 직감으로 심상치 않은 것을 감지하죠. 이후 그의 객관적인 분석은 오히려 러시아 국방부 내에서 큰 파문을 불러오게 되고 결국 그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현실은 냉철한 푸틴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가 한국에서 본 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가 밝혀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국방부 전략기획실에서 무기체계 분석을 담당하는 세르게이 이바노프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니 동료 알렉세이가 컴퓨터 앞에서 뭔가 영상을 보며 격하게 반응하고 있더군요. 그는 불같은 성격을 지닌 분석가로 한국에 대해서는 유독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저를 발견하자마자 알렉세이는 화면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한국 놈들이 또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다면서 말이죠. 화면에는 한국의 방산 기술을 소개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K2 흑표 전차, 천공 방공 미사일, AAP-20 경공격기 등이 차례로 등장했어요. 알렉세이는 영상 속 무기들을 하나하나 조롱했습니다. 전차는 러시아제 부품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할 것이고 미사일은 그저 서방 기술을 베낀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어요. 한국은 자주국방 능력도 없는 미국의 속국일 뿐이라며 이 무기들은 모두 미국의 것이고 그들은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며 열변을 토하더군요. 미국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이 자꾸 난리를 친다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알렉세이는 북한이야말로 러시아의 진정한 동맹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무기체계야말로 한국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주장했어요. 그 모든 건 러시아가 직접 기술 지원을 해준 덕분이라며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영상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기술적 세부 사항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정교했거든요. 단순한 홍보용 과장이라고 보기엔 너무 현실적인 데이터들이었습니다. 능동 방어 시스템의 반응 속도, 미사일의 명중률, 전차의 기동 성능까지 하나하나 분석해보니 러시아 최신 무기 체계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어떤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앞선 기술도 보였습니다. 제가 22년간 쌓아온 전문성으로 판단해봐도 이는 러시아가 수십 년간 축적해온 기술력에 맞먹는,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주변 동료들, 특히 알렉세이 같은 사람들의 반응이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자료를 더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되자 알렉세이가 몇 명의 동료들과 함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루 종일 한국 영상만 들여다보고 있었다며 비꼬는 투로 말을 걸어오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혹시 한국의 허풍선전에 넘어간 것은 아니냐고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전문가가 그딴 후진국에 쫄아서 되겠느냐는 식이었죠. 차라리 북한의 진짜 기술력이나 더 연구하라고 비아냥거렸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객관적으로 분석해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알렉세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러시아의 자존심은 어디 갔냐며 공개적으로 모욕했죠. 저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한국 방산기술의 구체적인 수치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 저와 가까웠던 동료들도 어색하게 인사만 주고받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거나 급히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돌렸죠. 저는 용기를 내어 부서 회의에서 한국 방산기술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감정적 판단보다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22년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세이는 즉시 반박했어요. 북한의 기술력이 한국보다 훨씬 뛰어나다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화성 17 미사일의 사거리, 신형 전차의 장갑 두께, 포병 시스템의 정확도까지 세세하게 언급했죠. 몇몇 동료들이 알렉세이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이반 페트로프는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까지 보유한 강력한 군사력을 갖췄다고 지지했습니다. 미하일 볼코프는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대부분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독자적 기술력은 의문스럽다고 말했어요.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한국 방산 기술의 구체적 수치들은 무시당했고 오히려 한국과 미국 쪽에 넘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어요. 평생 러시아 국방부에 충성해온 제가 갑자기 배신자 취급을 받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알렉세이는 더 나아가 제가 기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 암시했어요. 한국에 대해 지나치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식이었죠. 이는 제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의혹이었습니다. 이런 냉랭한 분위기가 일주일 정도 지속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상층부에서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시한 것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제재로 인해 대체 무기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부서장이 회의실에서 발표했을 때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제 분석이 공식적으로 검증받을 기회가 온 것이었지만 알렉세이의 반응이 걱정됐습니다. 예상대로 알렉세이는 격렬하게 반발했어요. 북한으로 가야 하는데 왜 한국에 가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의 기술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훨씬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죠. 한국 조사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대했어요. 하지만 부서장은 양쪽 모두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조사팀과 한국 조사팀을 별도로 구성하되 두 팀 모두에 저와 알렉세이가 포함된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우리 두 사람의 상반된 의견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알렉세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저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며 이 모든 것이 제 탓이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가 한국을 계속 옹호해서 상부까지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식이었죠. 며칠 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알렉세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있었지만 그의 굳은 표정에서 불만과 적대감이 역력했어요. 이후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진실만큼은 정확히 파악해서 돌아가겠다고 말이에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과 완전히 다른 광경에 놀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보인 것은 최첨단 시설들이었어요. 자동화된 통관 시스템, 디지털 안내판, 로봇 안내원까지 러시아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알렉세이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평소 한국을 무시하던 그였지만 공항시설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입국 절차를 밟으면서도 계속 두리번거렸습니다. 짐을 찾는 곳에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시설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승객들의 동선이 매우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상상하던 한국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죠. 공항 밖으로 나오니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선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도 대부분 최신형이었고 교통체계도 매우 질서정연했어요.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알렉세이는 계속 침묵을 지켰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서 당혹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첫 미팅을 가졌어요. 그 자리에서 윤영은을 만났습니다.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정확하고 논리적인 말투, 풍부한 전문 지식,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까지. 윤영은이 한국 방산업계 현황을 브리핑할 때 저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녀가 제시하는 수치들과 데이터들이 제가 사전에 조사했던 내용들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2024년 한국이 세계 5위 군사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 방산 수출이 연간 2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윤영은의 전문성이었어요. 복잡한 기술적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했고 각 무기 체계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전문가를 만나기 쉽지 않았거든요. 알렉세이는 처음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윤영은의 설명 중간중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오후에는 실제 방산업체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 생산 라인을 직접 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생산시설의 자동화 수준,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작업자들의 전문성까지. 러시아 방산업체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K2 전차의 능동 방어 시스템을 직접 시연해주는 장면에서는 알렉세이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반응 속도와 정확성이 러시아 최신 시스템보다 빠르고 정밀했거든요. 그가 평소 자랑하던 러시아 기술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윤영은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한국 방산업계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 경험을 통한 기술 검증이 핵심이었다고 했어요. 윤영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그녀의 지적 능력에 감탄했어요.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는 통찰력, 그리고 객관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논리 전개까지 제가 만난 전문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윤영은의 친절함이었어요. 러시아에서 온 저희를 진심으로 환대해 주었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는 러시아 방산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었죠. 저는 점점 윤영은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전문가로서의 존경심을 넘어서 개인적으로도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와 대화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알렉세이는 이런 저의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제게 던진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경계심과 질투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렉세이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젯밤 윤영은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다고 지적했어요. 우리는 조사를 위해 온 것이지 개인적인 친분을 쌓으러 온 것이 아니라며 경고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단순히 전문적인 대화를 나눈 것뿐인데 알렉세이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진지함을 느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이날 윤영은과 함께 한화 시스템을 방문했습니다. 청홍 미사일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윤영은이 상세한 설명을 해주는 동안 저는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러시아 S-4T 시스템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성능이었거든요. 특히 레이더 시스템의 탐지 거리와 정확도는 놀라울 정도였어요. 윤영은이 제시하는 수치들이 제가 사전에 파악한 자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요격 성공률 또한 러시아 최신 시스템보다 높았어요. 저는 윤영은에게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기술적 한계점은 무엇인지, 향후 개선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실전 배치 경험은 어떠했는지까지. 그녀는 모든 질문에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했어요. 윤영은과 대화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전문 지식은 물론이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깊이가 남달랐어요. 러시아에서도 이런 수준의 전문가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에 윤영은이 한국 전통 음식점으로 안내해줬어요. 불고기와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흥미롭게 설명해줬어요. 알렉세이는 식사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저와 윤영은의 대화를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았지만 끼어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침묵이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오후에는 KAI에서 FA-50 전투기를 직접 보는 기회가 있었어요. 윤영은이 항공기의 설계 철학부터 성능 특성까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그녀의 해박한 지식에 계속 감탄했어요. AF-50의 레이더 시스템과 무장 체계를 살펴보면서 저는 한국 항공기술의 수준을 실감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전자전 장비의 성능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알렉세이가 갑자기 제게 말했어요. 윤영은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알렉세이가 왜 이런 의심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단순히 전문적인 정보 교환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렉세이는 더 나아가 저를 기밀 유출 위험 인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윤영은과의 관계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국 다음날 아침 알렉세이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저와 대화할 때도 공식적이고 딱딱한 말투를 사용했어요. 윤영은과 제가 대화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며 무언가를 기록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영은도 분위기 변화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저와의 대화도 공식적인 선에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국 상황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계속 커지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째 알렉세이의 의심스러운 시선과 은밀한 감시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윤영은과 대화할 때마다 메모하는 모습, 저희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는 듯한 행동까지 보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알렉세이가 또다시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직접적이었어요. 제가 윤영은에게 러시아 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고 의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명목으로 온 것이 실제로는 기밀 유출을 위한 것이 아니냐며 노골적으로 의심했어요. 저는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22년간 러시아 국방부에 충성해온 제가 왜 이런 모독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습니다. 제가 언제 기밀을 유출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단순히 전문적 대화를 나눈 것을 왜 배신 행위로 몰아가느냐고 따졌어요. 알렉세이도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세르게이가 한국에 온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며 러시아 동료보다 한국 여자를 더 신뢰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배신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호텔 로비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쓸 수 없었어요. 알렉세이의 부당한 의심과 모독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거든요. 저는 알렉세이에게 따졌습니다. 그가 정말로 객관적인 조사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편견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인지 물었어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하기 싫어서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알렉세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었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갑자기 알렉세이가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한국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기술력이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털어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알렉세이에게서 이런 약한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윤영은 같은 뛰어난 전문가를 보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느꼈다고, 그래서 저를 질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알렉세이는 더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사실 윤영은에게 개인적인 관심이 있었는데 그녀가 자신보다 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질투심의 진짜 이유였던 거예요. 그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신 동정심과 이해심이 생겼어요. 알렉세이도 결국 저와 같은 인간이었고 자존심과 열등감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알렉세이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조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한국의 발전을 인정하는 것이 러시아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오히려 객관적으로 현실을 파악해야 러시아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알렉세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고, 저에게 부당한 의심을 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저도 알렉세이에게 사과했어요. 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했던 점에 대해서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며칠간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느낌이었어요. 호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희는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알렉세이가 제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함께 객관적으로 조사하자고, 개인적 감정은 제쳐두고 전문가로서 임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큰 해방감을 느꼈어요. 며칠간 저를 짓눌렀던 의심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알렉세이와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이제 진정한 협력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눴어요. 러시아 방산업계의 현실, 한국의 발전상, 그리고 앞으로의 협력 가능성까지. 처음으로 진솔하고 건설적인 대화였습니다. 알렉세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그리고 윤영은을 포함한 한국 전문가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와 알렉세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한순간에 풀어진 것 같았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러시아에서 본 그 어떤 공장보다도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정리된 생산 라인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현장 엔지니어들이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과정에서 모든 단계가 철저히 문서화되어 있더군요. 설계 변경 사항 하나하나까지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이었어요. 알렉세이는 제게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러시아에서는 본 적이 없다며 감탄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죠. 두 번째 방문지는 한화 시스템이었습니다. 레이더 기술 연구소에서 만난 연구원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2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연구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었거든요. 윤영은은 한국의 방산기술 발전 비결이 바로 이런 환경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민간 기업의 창의적인 도전 정신이 만나서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방산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알렉세이도 비슷한 생각이었나 봅니다. 우리 둘은 저녁 시간에 호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걸 느꼈어요. 알렉세이는 우리가 놓친 게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아쉬워했습니다. 맞았어요.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중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시스템과 문화였던 것 같았거든요. 세 번째 날에는 대우조선해양의 거제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잠수함 건조 현장을 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독일에서 도입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의 정밀도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현장 관리자는 이 모든 기술이 1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라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했어요. 윤영은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방산업계의 성장 과정을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도 처음부터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1980년대만 해도 대부분의 무기 체계를 외국에서 도입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성장이 가능했던 걸까요? 윤영은은 가장 중요한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지속한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러시아의 상황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분명 훌륭한 기술력과 인재들이 있는데 왜 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번째 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정리하며 러시아로 돌아가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한국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알렉세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잠깐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둘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그리고 러시아의 미래에 대해서 말이죠. 그 대화를 통해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번 경험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대화가 끝난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들이 끊임없이 맴돌았거든요. 한국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이 너무나 강렬해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다음날 새벽 5시부터 저는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러시아 국방부에 제출하던 형식적인 보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어요. 솔직하고 냉정한 현실 인정부터 시작했죠. 첫 번째 장에서는 한국 방산 기술력의 실제 수준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기술했습니다. KF-X 전투기의 핵심 부품 국산화율이 65%에 달한다는 사실, 천공 미사일 시스템의 요격 성공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들을 상세히 담았어요. 두 번째 장에서는 한국의 성장 비결을 분석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장기 투자 계획, 민간 기업과의 효율적인 협력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개발 문화가 핵심이었다고 썼죠. 세 번째 장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러시아의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했거든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몇 번이나 멈췄어요. 이 내용이 과연 받아들여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알렉세이는 옆에서 제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해 주었어요. 세르게이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며 지지해 주더군요.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저도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보고서를 다듬었어요. 9시간의 비행 시간 동안 문장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수정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러시아 국방부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모습을 본 동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주일 전에 주저하던 세르게이가 아니라 확신의 참모습으로 돌아왔거든요. 국방장관 보좌관인 니콜라이 페트로프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첫 페이지를 읽더니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군요. 이틀 후 페트로프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이 보고서를 읽어보신다는 거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한국의 방산 기술력에 큰 관심을 보이시며 관련 자료들을 더 요청하셨다고 하더군요.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한국 국방 관련 영상들을 직접 찾아보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특히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와 잠수함 기술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요구하셨다고 했습니다. 페트로프는 제게 긴급 보고를 요청했어요. 대통령께 직접 브리핑할 자료를 준비하라는 거였습니다. 35년 공직 생활 중 이런 일은 처음이었죠.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는 3일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본 모든 것들을 최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리했어요. 특히 한국 방산업체들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한 달 후 국방부는 새로운 연구개발 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저를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러시아 방산 발전에 적용해 보라는 거였어요. 첫 위원회 회의에서 저는 한국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문화,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연구개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제 발표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젊은 연구원들의 눈빛이 살아있더군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윤영은에게 감사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한국의 모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썼어요. 그리고 언젠가 러시아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서 이런 놀라운 기술력을 만들어낸 한국 사람들 말이죠.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세계 최강의 방산 기술을 만들어낸 저력,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